오늘은 8장 세포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의 기본적인 구조는 리피드 바이레이어, 지질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질층이 이 포어를 중심부를 형성하기 때문에 극성을 띠는 물질은 이 지질 이중막을 통과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포막은 일부 물질을 다른 것에 비해 쉽게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며, 이런 선택적 투과성을 갖게 해주는 막 단백질에는 이제 이온 통로와 운반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온 통로는 말 그대로 이온을 이제 선택적으로 통과시켜주는 그런 이온 채널이 되겠고, 운반 단백질은 좀 더 큰 분자들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킬 때 관여하는 운반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포타슘 이온 채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포어가 있죠.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포타슘 이온을 통과시켜 주게 되는데, 이 구멍 안에 이제 그 특별한 또 구조가 있어서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특정한 신호가 있을 경우에만 열리는, 즉 그러한 게이팅 구조가 존재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온은 잘 통과시키지 않고 포타슘 이온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온 채널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단원 8장에서는 세포막의 구조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이 갖고 있는 선택적 투과성과 또 세포막을 통한 수동 수송과 능동 수송, 그리고 비지클 형태로 운반되는 세포 외 배출 작용과 세포 내 섭취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의 기본적인 구조는 인지질로 이루어진 이중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지질의 이제 기본적인 특징은 양친매성 분자라는 것인데, 이는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을 다 갖고 있는 분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인지질은 이제 친수성인 머리 부분과 소수성인 지방산 부분인 소수성 꼬리 부분으로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소수성 꼬리 부분은 물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모이려고 하는 이러한 안쪽으로 몰려 들어가는 구조가 되고, 친수성인 머리 부분은 양쪽, 그러니까 세포 밖과 또 세포 안쪽을 향해서, 즉 물 쪽을 향해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물 분자들과 수소 결합을 통해서 이러한 구조가 이제 안정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인지질 이중층은 수용성의 두 구획, 세포 밖과 세포 안 두 구획 사이에서 안정적인 경계선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친매성 분자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삽입하였는데, 인지질은 중성지방과 다른 것이 세 개의 글리세롤에 있는 세 개의 탄소 중에 두 개의 탄소에만 지방산이 있고, 나머지 한 개의 탄소에는 인산이 결합된 구조라는 것이 이제 세 개의 탄소에 모두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 중성지방과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산에 전하가 있기 때문에 인산은 극성을 갖게 되고, 따라서 이 부분을 극성을 갖고 있는 머리 헤드다, 하이드로필릭 헤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어로는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가 물이고 필릭은 이제 좋아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인
머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방산은 탄화수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극성을 안 갖게 되고, 따라서 하이드로포빅, 포빅은 싫어한다, 증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물을 싫어하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이제 꼬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이드로포빅 테일이라고, 즉 소수성 부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방산에 만약에 불포화된 탄소결합, 즉 이중결합이 존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직선이 아니라 꺾이는 입체 구조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산은 또 이제 인산의 이제 한쪽 끝에는 다시 다른 물질들이 이 부분에 결합이 될 수가 있는데, 이쪽에 결합되는 그 잔기에 따라서 인지질의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아래 콜린이 붙게 되면 포스페드딜 콜린이라고 하고, 이노시톨이 붙으면 포스페드딜 이노시톨, 이런 식으로 그 인산에 붙는 잔기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게 된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8-3은 현재 동물세포에서의 그 세포막 모델이 되겠는데, 인지질 이중막의 기본 구조라는 것은 이미 설명했고, 중간중간에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 정도도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세포막을 관통하는 막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막 단백질을 내재성 단백질이라고 하고, 막을 관통하지 않고 한쪽 세포막 부분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단백질을 갖다가 주변부 단백질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기질은 바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단백질에 탄수화물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단백질에만 탄수화물이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질에도 탄수막이 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당지질은 이렇게 이제 세포 안에 있는 지방산 쪽하고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밖으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을 때, 이러한 부분을 이제 당지질, 그러니까 당은 이제 탄수화물을 의미하는 거죠.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포도당이나 갈락토스, 이러한 이제 물론 이러한 당이 이제 주된 성분이 될 텐데, 그럴 때 이렇게 이제 탄수화물과 지질이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의 분자를 이제 당지질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에 붙었을 경우는 당단백질, 글라이코프로틴, 글라이코리피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막을 관통하는 이 내재성 단백질의 경우, 이 단백질이 세포막 구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단백질 역시 어떻게 됩니까? 세포막 중심부에서 하이드로포빅 테일과 접촉하는 부위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소수성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소수성 결합으로 안정적으로 이 세포막 안에 박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 양쪽 수용성 환경에 도출되어 있는 부분은 물 분자와 역시 수소 결합을 이루어야 이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재성 단백질은 인지질과 마찬가지로 양친매성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막의 유동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은 약한 소수성 상호작용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유동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유동성은 제자리에서 빙빙 돌거나 뭐 좌우로 좀 더 여두리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옆으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을 정도의 유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이 이제 수평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약 1초에 2 마이크로미터 정도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지질뿐만이 아니라 그 세포에 결합되어 있는 세포막에 결합되어 있는 일부 막단백질도 이동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막단백질 이동에 관한 실험이 바로 그림 8-4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쥐세포와 사람세포에 있는 막단백질을 다른 색으로 표지를 한 후에 융합을 시켰더니 만약에 이 막단백질이 이동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느 한쪽 영역에 이제 이 막단백질이 그대로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즉 한쪽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런 인체세포에서 유래된 막단백질과 생쥐세포에서 유래된 막단백질이 서로 골고루 섞여서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막단백질이 제자리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동된다, 서로 이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과 관련돼서 온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온도가 내려가면 인지질이 밀집하게 배열되면서 즉 자유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좀 움직임이 둔화가 되죠. 그러면서 밀집 배열이 되는데, 이렇게 밀집 배열이 되면 고체화가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동물 지방이죠. 지방은 밖에 놔두면 이제 고체 덩어리로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런 고체화된, 그러니까 지방 덩어리처럼 고체화되는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되는데, 이 고체화되는 온도, 즉 세포막이 고체화되는 온도는 지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된다. 예를 들어 불포화지방산의 경우는 이중결합에 의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밀집되기가 어렵다. 즉 그림 8-5에 보면은 불포화지방산이 있을 경우는 불포화지방산은 지방산을 구부리게 만든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패킹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을 못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막의 유동성이 이제 증가하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고체화가 되는 온도를 낮춰주게 된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서 차곡차곡 쌓이더라도 얘들 때문에 이렇게 빽빽하게 쌓이기는 어려우니까 더 아주 많이 온도가 내려가야지만이 이제 유동성이 감소되게 된다. 즉 고체화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화지방산이 많은 경우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차곡차곡 이제 쌓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막의 점도를 증가시켜서 고체화가 좀 빨리 되게 하는, 유동성을 감소시켜서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도 고체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또한 동물 세포막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콜레스테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유동성 완충제로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화한 온도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체온과 같은 온도에서는 인지질의 이동을 감소시킴으로써 막의 유동성을 감소시키지만, 오히려 낮은 온도에서는 인지질이 정상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고체화되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은 온도 변화에 따른 막의 유동성 변화를
이제 작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의 유동성이 감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포막의 투과성이 감소되고 또 막에 존재하는 효소의 불활성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즉, 효소 중에는 이제 이동이 필요한 효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효소가 이동이 되지 않으면은 그 효소는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감소되면은 이런 효소가 불활성화되면서 또 세포막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 많은 경우 이런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이 되죠. 그런데 이 단백질이 불활성화되니까 결과적으로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되는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히 추운 환경에 사는 생명체의 경우는 막의 유동성이 온도 때문에 감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습니까?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불포화 지질 함량이 높은 세포막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방에 사는 그 동물들이 이제 얼음과 접촉하는 발바닥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주로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특히나 많은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외부 환경과 접촉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추운 환경과 접촉하니까 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특징적으로 불포화 지질 함량이 높은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아주 고온 환경에 사는 생명체들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고온에서의 과도한 유동성을 방지하는 특수 지질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막단백질과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단백질의 종류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세포막을 관통하는 인테그럴 프로틴과 세포막의 한쪽 면에 붙어 있는 페리퍼럴 프로틴, 주변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하게 되고, 그림 8-6은 막 관통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 나오는 것은 박테리아에서 수성 단백질인 박테리오 로놉신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막단백질의 특징, 여기서는 인테그랄 프로틴을 내재 단백질이라고 내용에는 설명이 되는데 이 그림에는 막 관통 단백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인테그랄 프로틴을 번역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 인테그랄 프로틴에 보면은 세포 바깥쪽, 일반적으로 세포막을 그릴 때 그러니까 위는 바깥쪽, 아래는 세포질 쪽을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N 말단이 세포 바깥쪽을 향해서 존재하고 반면에 이제 C 터미널은 세포 안쪽에 향한다. 즉 이런 막이 그러니까 단백질이 그러니까 똑같은 세포 안쪽과 바깥쪽이 똑같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방향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막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소수성의 알파 헬릭스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양쪽에서 수용성 환경과 접촉하는 부분은 비나선형의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단백질, 막단백질이 하는 주요 기능을 이제 6가지 예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수송이죠. 그래서 ATP를 이용해서 세포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반대로 세포 밖에 있는 물질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막단백질 중에는 그 자신이 효소로서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기능도 이러한 효소 활성을 갖고 있는 효소 활성을 갖고 있는 단백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외부에서 오는 신호 분자를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겠죠. 이런 신호 분자와 결합하여 세포 안으로 이 신호가 왔다라는 것을 전달해주는 신호 전달을 하는 이러한 막단백질이 존재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어떻게니까 일부 단백질은 다른 세포 막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을 해서 다른 세포의 막단백질에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런 세포 인식은 이 탄수화물, 그러니까 세포막에 결합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인식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매치가 되면은 저 세포막이 무엇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저 세포가 어떤 세포다 하는 것을 인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막단백질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세포와 세포를 인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즉 타이트 정션, 갭 정션, 그리고 데스모즘 같은 이런 세포 간 결합에 관여하는 그러한 단백질도 있고, 또 이제 세포 골격, 세포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이제 세 종류의 세포 골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세포 골격이 그러니까 세포 골격과 세포의 기질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렇습니까? 세포의 기질과 세포 내에 있는 사이토스켈레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단백질 인테그린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런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의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들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수용체 역할을 하는 것이 세포막에 있는 CD4와 CCR5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CD4가 주 수용체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면역결핍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면역세포에 침투하는 바이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 면역세포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CD4를 인지해서 그 면역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CD4뿐만이 아니라 CCR5도 같이 있어야만 이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가 그 면역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차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은, 사람 중에서는 이 HIV에 이제 저항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이런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유전자 변형으로 CCR5가 없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CD4는 면역세포가 어떤 면역 활동을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CD4의 기능을 저해하는 약물은 굉장히 위험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CCR5는 상대적으로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이제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CCR5를 여기 나왔죠. CCR5를 저해하는 그러한 약물을 만들면은 그것은 이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개발되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막 단백질은 어떤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타겟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포와 세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막 탄수화물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탄수화물은 15개 이하의 당 단위체로 이루어진
짧고 분지된 사슬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지금 혈액형의 안티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당 지질이 이제 몇 개의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이 즉 탄수화물이 지질과 연결되어 있으면 당 지질 글라이코리피드라고 하고 단백질과 연결되어 있으면 당 단백질 글라이코프로틴이라고 부른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탄수화물이 특정 세포와 다른 세포를 구별하는 표지로서 기능하는데 이 예로 ABO식 혈액형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세포는 이제 적혈구가 되겠죠. 적혈구의 표면에 있는 당 지질 중에 오로지 그러니까 이 당 지질에 있는 막 탄수화물 중에 오로지 한 개의 당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 개의 당 차이를 갖고 우리 이제 사람은 그러니까 인체는 이것이 이제 내 몸에 있던 혈액형이다 또는 아니다. 내 몸에 있던 적혈구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ABO의 안티젠이 과연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탄수화물 사슬 중에 어떻게 맨 바깥에 있는 단 한 개의 사슬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단 한 개의 그 탄수화물 차이를 갖고서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맨 끝에 있는 탄수화물 자체가 없으면은 O형 안티젠이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빗금친 당이 N 아세틸 갈락토스 아민이 되겠죠. 이게 붙어 있으면은 A형 안티젠이 되는 거고, 만약에 갈락토스가 붙어 있으면은 B형이 된다. 그리고 A형 안티젠과 B형 안티젠을 B형 안티젠이 이 적혈구 세포막에 다 붙어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AB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락토스와 글루코스의 차이점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다시 보여주면은 1, 2, 3, 4 4번 탄소에서 이 하이드록시기가 그러니까 3번 탄소와 같은 방향에 있으면 갈락토스, 다른 방향에 있으면은 글루코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갈락토스가 맨 끝에 붙어 있으면은 B형이라고 그랬었고, 이 갈락토스에 아세틸 아민이 붙어 있으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붙어 있으면은 이 부분 이제 아세틸 아민이 되는 거죠. 얘가 있으면은 N-아세틸 갈락토스 아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세틸 갈락토스 아민이 붙어 있으면은 A형 안티젠이 된다. 이와 같이 탄수화물이 이제 어떤 탄수화물이 있느냐, 오로지 단 한 개의 차이만으로도 우리 몸에서는 이제 세포와 세포를 인식하는데 이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의 합성과 그 막의 양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막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안쪽과 바깥쪽 표면에 이제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일단 기본 구조인 지질층도 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포 바깥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질 이중막 중에서 그러니까 세포질 쪽에 있는 지질층과 세포 외 쪽에 향하고 있는 이중층 사이에 지질층 사이에 또 이제 그 지질 구성 차이가 있고, 또 단백질의 이제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구조가 세포 안쪽과 바깥쪽이 똑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포 바깥쪽을 향한
그런 단백질 부위와 세포 안쪽, 세포질 쪽을 향한 단백질 부위가 서로 뭐랄까 다른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방향성이 존재하고 또 이들과 결합된 탄수화물, 즉 지질이나 또는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는 탄수화물도 비대칭적으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막은 그러니까 양면성, 즉 바깥쪽에 있는 세포 바깥쪽을 향해 있는 지질막 성분분과 세포 안쪽, 세포질 쪽을 향한 이쪽 이쪽 지질막 성분, 지질막과 단백질 이런 것을 다 포함한 내용, 이러한 성분이 이제 차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양쪽에 다른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를 양면성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양면성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세포 내막에서 세포막이 만들어질 때 이미 그 막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부터 양면성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팔드와시 9는 막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질막층 두 개의 층 중에서 바깥쪽, 그러니까 세포 외쪽을 향한 층은 녹색, 안쪽을 향한 층은 지금 다른 색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죠. 이제 갈색 쪽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때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내막계와 세포막은 방향이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세포 바깥쪽을 향한 바깥쪽을 향한 이 지질층은 내막계에서는 내막계 내측을 향한 지질층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막계에서 단백질이 그 막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그 대부분의 어떤 탄수화물이 붙거나 여러 가지 그 만들어진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그 과정이 이 내강 쪽에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어떻습니까? 이 바깥쪽 이 녹색 쪽에 쪽에 있는 막단백질은 여러 그 과정을 거치면서 모양이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소포체에서 소낭이 만들어져서 이동할 때도 역시 이 방향성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소포체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그 성숙 과정이라고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 골지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이쪽 바깥 그러니까 이 내강에 있는 쪽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시 이 방향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이제 소낭이 만들어지고 소낭이 세포막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안쪽에 있던 지질층 쪽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융합이 되면서 세포막과 융합이 될 때는 바깥쪽을 향해서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세포막의 그 양면성은 만들어질 때부터 즉 소포체에서 만들어지고 또 성숙되는 과정에 골지체에서 성숙되고 소낭에서 운반될 때 이때 이미 다 결정된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조절하는 것은 세포가 생존하는 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포막의 기본 구조는 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막의 내부는 하이드로포빅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드로포빅 층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이드로포빅한 물질들이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하이드로포빅한 물질들과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물질들은 이제 이런 세포막을 이제 쉽게 통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작은 물질일지라도 물과 같이 극성을 갖고 있는 분자들은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고
또 이제 극성을 갖고 있는 더 큰 물질들, 또 이온들은 역시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커다란 단백질과 같은 커다란 분자들도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물질들을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통로 단백질과 수송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송 단백질은 세포막을 관통하는 단백질로서 친수성 물질들을 세포막을 가로질러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말로는 약간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영어를 보면 이제 채널 프로틴 종류와 캐리어 프로틴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 통로가 아예 존재해서 통로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래서 통로가 열리면은 어떤 특정한 물질을 이동시켜주고, 통로가 닫히면은 이동을 차단해주는 이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통로 단백질, 채널 프로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 아쿠아포린을 설명하고 있는데, 각 아쿠아포린은 한순간에 물 분자 10개씩 통과가 가능하고 1초에 30억 개의 물 분자가 이동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쿠아포린은 오줌을 생성하는 신장에 많이 이제 분포하고 있는 채널 프로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종류의 이온 채널, 그러니까 이온을 통과시켜주는 통로 채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이제 캐리어 프로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 프로틴이 통로 단백질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평상시에 그 통로를 만들어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행한 물질이 여기에 이동되는 물질이가 이제 어떤 특이적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결합으로 인해서 이 캐리어 프로틴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 방향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대쪽 방향으로 열리면은 다시 컨포메이션 체인지가 일어나서, 입체 구조 변화가 일어나서 이동되는 물질이 이 캐리어 프로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좀 모양이 열리는 부분이 세포 바깥 안쪽으로 교대로 나타나면서 물질을 운반시키는 것을 갖다가 캐리어 프로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선 단백질은 공통적으로 이동되는 물질에 상당히 특이적이다. 아무 물질이나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물질만 이동시켜주는 그런 특이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운반체가 과연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포도당 운반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적혈구 세포막에는 포도당 운반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없을 때보다 이 적혈구 세포막에 포도당 운반체가 있을 경우는 무려 5만 배 빠르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운반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는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고 이동되는 경우가 있고,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이동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이동은 능동수송이라고 하고,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운반을 수동수송이라고 합니다. 수동수송의 대표적인 예는 확산이 되겠습니다. 확산은 각 물질들이 자신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 확산되며 다른 물질들의 농도 차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그림 8-10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산은 주로 용질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용질이 아닌 용매, 수용성 환경에서는 물이 용매가 되겠죠. 그래서 용질이 이동하지 않고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용매만 선택적으로 통과시켜주는 막으로,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있는데 이 사이에 용매만 통과시켜주는
이러한 선택적인 막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용매가 이동이 되긴 되는데 농도가 낮은 쪽에서 그러니까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용질의 입장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질로서 농도를 표시하지만 만약에 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의 농도가 용질의 농도가 적은 곳에서 물의 농도는 오히려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의 입장에서 보면 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물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투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는 세포벽이 없는 세포와 세포벽이 있는 경우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벽이 없는 세포에서 물 균형은 이제 동물 세포의 경우 세포벽이 없겠죠. 이러한 세포 이하로 적혈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세포막에 걸리는 어떤 압력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용질의 농도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은 이러한 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삼투 현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성이 같을 때, 즉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용질의 농도가 세포 안과 세포 밖이 같을 때 이 세포 밖에 있는 용액을 등장성이라고 하고 용질의 농도가 높을 때 이것을 고장성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질의 농도가 낮을 때는 저장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등장성일 경우는 수분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양이 이제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확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 반면에 이제 저장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장성 용액에서 수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포가 점점점 커지게 되겠죠. 세포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보다 더 많은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세포막이 터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삼투성 용혈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고장액에 들어가면은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포가 쪼그라드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생명체가 등장성이 아닌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은 이런 삼투물질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그 얘가 이제 있습니다. 저장성 연못에 사는 집신벌레의 경우 어떻게 몸 안에 들어온 수분을 이제 수축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액포가 있는 거죠. 액포와 관이 있어서 들어온 물을 빨아들인 다음에 이 액포와 관을 수축시켜서 몸 안에 들어온 수분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던 적혈구의 경우는 핵이 없고 또 이런 수분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조절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혈이 일어나거나 이제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제 이 핵과 이런 수축기구를 갖고 있는 생명체들은 이런 다른 환경에 등장성이 아닌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은 그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벽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물 균형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 8-12의 B에 보면 어떻습니까? 저장성 환경에 노출될 경우 비가 많이 와서 만약에 그 줄기에 물이 이제 많이 묻어 있다. 그럴 경우 어떻습니까? 수분이 안으로 이동을 하긴 하겠지만 세포벽이 워낙 단단한 구조라서 세포막이 더 이상 증가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고장성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은 굉장히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게 될 경우는 이 수분이 결국 빠져나가게 되면서 그 원형질
즉 세포막이 쪼그라들게 되어서 원형질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가 된다 하는 내용이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음 촉진 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진 확산이라는 것은 facilitated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단백질의 도움을 받는 수동수송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없는 극성 물질이 세포막을 관통해서 이동되는 이런 확산 현상이긴 한데 이때 수송 단백질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촉진적 확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때 촉진 확산에 관여하는 수송 단백질에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채널 프로틴이 있고 그 다음에 캐리어 프로틴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프로틴에는 물만 이동시켜주는 아쿠아프린이 있고 여러가지 이온을 통과시켜주는 이온 채널이 있다. 그래서 이온 통로의 경우는 또 얘도 선택성이 대부분 있어서 소디움 채널이라고 하면 소디움만 통과시켜주고 포타슘 채널이라면 포타슘만 선택적으로 통과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반 단백질 캐리어 프로틴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이 결합하거나 분리되면 단백질이 모양이 변하게 되면서 용질을 이동시켜주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림 8-14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물질을 운반시켜주는 능동수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하고 에너지를 사용하여 농도 기울기를 거슬려 용질을 이동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앞에서 단백질이 관여하는 수동수송이 있었죠. 촉진 확산. 이 경우는 단백질이 관여를 하지만 농도 경사에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능동수송에서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농도 기울기에 반대로 거슬러서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제 사용되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이제 운반 단백질이 관여를 하게 되고 ATP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3개의 소디움이 결합이 되면은 결합이 되고 이어서 그러니까 ATP로부터 인산기가 결합이 되면은 모양이 변하면서 그러니까 세포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고 또 소디움에 대한 친화성이 감소되어서 소디움이 세포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타슘에 대한 친화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세포 밖에 있는 포타슘 이온 2개가 결합이 되면은 그러면 인산기가 떨어져 나오면서 모양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안쪽으로 열리게 되고 이 세포 안쪽으로 열리게 되면 포타슘에 대한 친화성이 떨어져서 세포 바깥으로 이러한 포타슘이 이동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을 거쳐서 소디움 포타슘 펌프를 통해서 세포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용해서 소디움 포타슘 펌프는 세포 안에서부터 3개의 소디움 이온을 세포 바깥으로 보내고 동시에 2개의 포타슘 이온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림 8-16은 이제 수동수송과 능동수송을 갖다가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수동수송은 소수성 분자와 아주 작은 분자들의 경우는 그냥 농도 경사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세포막을 관통해서 확산되고 극성을 갖고 있을 경우는 단백질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때 일어나는 것을 이때 단백질 도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확산을 촉진 확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촉진 확산에는 이제 촉진 확산도 역시
농도 경사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반대로 능동수송의 경우는 이 농도 경사에 반해서 농도가 작은 쪽에 있는 용질을 농도가 많은 쪽으로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ATP를 사용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이것 역시 이것은 이제 운반 단백질, 즉 캐리어 프로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온 펌프와 막전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전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멤브레인 포텐셜인데 세포막을 가로지르는 전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포 바깥에 비해 안쪽에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아래쪽 가운데 그림에서 양쪽 전압을 측정했을 때, 즉 세포 바깥을 0으로 잡았을 때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 60, 70, 90 이런 식으로 세포에 따라 비록 그 값은 다르지만 바깥쪽에 비해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 값인 그러한 전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막 전위를 이제 막 전압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 전위가 생성되는 이유는 그 세포막을 통한 이동, 그러니까 이온의 조성과 이동 차이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온의 이동은 앞에 확산에서 얘기했듯이 그 농도 기울기의 영향을 받고, 농도 기울기뿐만이 아니라 전기적인 힘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농도 차와 전위, 그러니까 전기차, 즉 그러니까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이제 잡아당기는 이러한 전기적 특성과 합쳐서 전기화학적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온이 이동할 때는 전기적인 힘에도 영향을 받고 농도 차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합쳐서 전기화학적 기울기에 따라서 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발생 펌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일렉트로, 제닉이라는 거죠. 제닉은 만들다라는 의미니까 전위차를 만드는 펌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막을 가로지는 전압을 발생시키는 수송 단백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소디움 포타슘 펌프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2개의 포타슘을 세포 안으로 보내고 3개의 소디움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순환할 때마다 양이온이 세포 바깥으로 더 나가게 되니까 세포막은 그러니까 한 개의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한 번 회전을 하면은 한 개의 음이온을 발생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세포 안에 발생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차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양성자 펌프라는 것은 하이드로젠, 수소이온을 세포 밖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펌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펌프라고 보통 이름이 붙여졌을 경우는 이제 ATP를 사용하는 능동수송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수송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기 발생 펌프에 의해서 생성된 전기화학적 기울기를 이용해서 물질이 운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림 8-18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양성자 펌프에 의해서 이제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양성자 펌프에서 수소이온이 세포 외에 이렇게 많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수소이온은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확산에 있던 힘을 갖게 되겠죠. 바로 이 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설탕과 수소이온 공동 수송체는 이제 설탕과 소디움의 하이드로젠 이온의 동시에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반체가 되겠는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 수소이온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확산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덩달아 설탕 분자도 같이 안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송 단백질이 전기화학적 기울기에 따라 한 세포막을 통과하는 힘을 이용해서 어떤 다른 물질이 이동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이제 공동수송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설탕과 수소이온의 공동수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르게 또 생각을 하면은 이 수소이온의 전기화학적 경선은 바로 양성자 펌프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근데 양성자 펌프는 ATP,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ATP로부터 에너지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ATP를 이용한 어떠한 결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2차 능동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TP를 이용해서 형성된 전기화학적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동되는 이러한 능동 이동을 2차 능동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TP로부터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받는 바로 이 양성전 펌프나 또는 소디움 포타시 펌프 같은 경우는 1차 능동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디움 하이드로젠 코트랜스포터의 경우는 소디움이 아니라 설탕 하이드로젠 코트랜스포터는 이제 식물에서 일어난다고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동물에서는 소화기관에서 특히 어떻습니까? 소디움 농도 경사를 이용해서 주 에너지원인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공동수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소디움의 전기 경사를 주로 전기화학적 경사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의 공동수송이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지 세포막을 관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낭 형태로, 즉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서 대량으로 포장되어서 이동되는 세포 외 배출작용과 세포 내 섭취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단백질과 다당류 등 큰 분자들은 일반적으로 소낭으로 포장되어서 이제 막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당연히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세포 밖으로 이런 소낭 형태로 나가는 것을 세포 외 배출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되었듯이 골지차에서 나온 수승소낭이 이제 세포 골격의 이제 미세소관들을 따라 세포막으로 이동하여 세포막과 융합하면서 소낭 내용물을 밖으로 내보내게 하는 이러한 작용을 말하게 됩니다. 이제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분비는 바로 세포 외 배출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세포 내 섭취 작용은 이제 반대로 세포 밖에 있는 이제 커다란 물질들이 소낭 형태로 세포 안으로 이동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엔도사이토시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세포막의 일부가 함몰되어 주머니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주머니가 점점 커지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 세포막의 밖에 있는 물질을 하면 소낭이 형성되게 되고 이것이 안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유형, 식세포작용, 음세포작용, 수용체 매개 세포 내 섭취작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림 8-19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재에는 또 이제 콜레스테롤 세포 내 흡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합성과 세포막에도 콜레스테롤 성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그래서 세포막을 합성하는 데도 필요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도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은 혈류 속에 있는 저밀도 지질 단백질에 많이 포함되게 됩니다. 지질들이 이제 지질들이 혈류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지질들은 소수성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 분자들과 결합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양친맥성 특징을 갖고 있는
그 단백질과 인지질에 의해서 이런 중성지방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지질들이 안쪽에 이렇게 패킹이 된 상태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질들을 안쪽에 패킹해서 돌아다니는 이런 단백질을 갖다가 리포프리틴, 지질 단백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지질 단백질은 그 안에 있는 지질의 조성, 지질과 또 다른 성분들의 조성에 따라서 밀도차가 생기게 되고, 그 밀도차에 의해서 베리 로 덴시티 리포프로틴, 그 다음에 중간 IDL, 그다음에 로 덴시티, 그 다음에 하이 덴시티 지질 단백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LDL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 LDL 수용체가 LDL과 결합을 하면, 자, 이제 어떤 LDL을 필요로 하는, 즉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에는 LDL에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LDL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LDL 수용체가 결합이 되면은 이제 엔도사이토시스에서 이게 이제 이동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질환에 의해서 이 세포막에 있는 LDL 수용체가 줄어들게 되면은 LDL과 결합을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혈액 내에 LDL의 농도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에 LDL이 축적되면은 혈관벽에 침전되어서 동맥경화를 유발한다. 그래서 혈중에 있는 LDL의 농도가 높으면은 몸에 안 좋다라고 하는 신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LDL의 세포벽에 침착이 되면은 이것을 또 떼어내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질 단백질이 있는데, HDL이 바로 이제 LDL을 떼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LDL의 농도가 많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우리 몸이 이제 좋은 환경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흔히 LDL을 나쁜 지질 단백질, HDL을 좋은 지질 단백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은 이 두 종류의 지질 단백질의 농도는 항상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엔도사이토시스의 이제 세 종류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